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은 한 2, 3천 투자해서 2배 이상을 바로 수익 실현을 해요. 실제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돈은 한 최소 얼마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보통 이제 2인 아이들 다 키우고 두 분이서 사실 때는 이제 최저 생계비 정도로 생각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한 300만 원.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외여행도 다니고 좀 문화생활도 하려면 사실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를 만약에 60살에 한다고 하면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네.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110세까지 살 전 예정입니다.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요즘 은행에 가보면 보험 상품이 110세, 120세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제 100세가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그래서 60에 은퇴를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저 생활비 200만 원만 해도 200만 원 곱하기 40년 하면 약 10억이에요. 9억 6천. 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300만 원 정도 돼야 조금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필요하죠. 근데 물가가 오르지 않은 전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2배 이상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그래서 이제는 은퇴를 예전에는 저희 선배들 보면 은행에 예금을 해두면 예금 금리가 막 6%, 7%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퇴 준비에 대한 사고 방식이 은행에 돈 넣고 이자로 먹고 산다.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내가 계속 노동을 하든가 아니면 가치를 창출해내지 않거나 또 투자 활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는 새끼를 안전하게 먹으면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최저 생계비만 해도 앞으로 40년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60세 은퇴하고 그래도 한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즐길 수 있는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않았을 때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다니쌤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은퇴 자금을 어떤 걸로 준비를 하셨나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 그 왼쪽 영역이 E하고 S형, 인프로이, 그러니까 고용자, 직장인이죠. 그다음에 S는 자영업자. 이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라고 했어요. 비즈니스와 인베스트, 그러니까 사업과 투자. 저도 자영업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해봤죠. 근데 시뮬레이션 해보면 백날을 해도 안 돼요. 저희가 상담 오시는 분들이 뭐 대기업 임원 출신도 있고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된 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은퇴 시점에 우리가 가령 은퇴 전에 그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되죠. 사업과 투자. 네.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사업이야, 내가 무슨 투자야라고 맞아요. 하는데 요즘은 투자가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붐이 아니라 좀 일반화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면 뭐 유튜브도 있고 여기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 보면 좋은 정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투자는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내가 공부를 통해서 조금 일찍 꾸준히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저 유튜브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에게 1년 동안 365일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저 북한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무지하게 힘들 거 아니에요. 한번 갔다 오면 한 6시간 걸릴 텐데 그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냐 365일 하면 당신에게 죽을 때까지 월 300을 주겠다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 다 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네. 그런데 유튜브를 매일 영상 하나씩 올리세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1000에 1명도 안 되더라고요. 시도도 안 하고. 유튜브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내가 1년 동안 한다고 해서 뭐 구독자가 많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한 건 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중년들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매일 하나씩 올렸던 분들은 예외 없이 월 200만 원 이상은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 없이 물론 내 노력은 들어가죠. 이 사업은 거창할 게 아니라 1인 사업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블로그 아니면 글을 쓴다든가 책을 낸다든가 그래서 강의를 한다든가 뭐 유튜브를 매일 한다든가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니까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컨텐츠를 세상에 출력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라 공급자. 책을 내고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월부연에서 저를 또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유튜브 하고 또 책 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부동산 강의했을 때 오셨던 남자분이 있는데 평생을 직장 사무직으로 있었죠. 부동산 투자 해보셨어요? 아니, 전혀 안 해봤대요. 그러면 솔직히 나이 들어서는 50 넘어서는 재취업도 힘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으니 저처럼 부동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거 한 지 1년 만에 책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뭐 특별한 능력자도 아닌데 물론 무지하게 열심히 했죠. 부동산 전문가로 내가 밥벌이를 하는 거 충분히 1년, 2년 내에도 가능하다는 거를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다니쌤님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제 부채도 있고 이제 부동산 자산 또 제가 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치면 100억 원 정도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상당히 그 비중에서 그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부동산? 아직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자영업도 해보고 도곡동에서 치킨점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해마리도 못 팔았어요. 자영업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그리고 직장인들도 내가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1억 연봉 받는 분들이 월 소득이 세금 떼고 나면 700만 원이 안 돼요. 또 연봉이 1억 정도 되시면 좋은 차 끌어요. 또 문화생활 많이 하시고 저축 못 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쉬운 투자 말고 내가 좀 노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내 돈을 통해서 2배, 3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분양권을 투자해서 이게 1년 뒤에 2년 뒤에 얼마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죠? 하락기에는. 근데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뭐 일부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서 대파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대팔게 되면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것들이 대략 한 오차율 10% 범위 내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이쪽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을 좀 집중해서 했습니다. 신축도 많이 했고 또 사서 리모델링 해서 대파하는 것도 했고 4, 5년 전에는 지식산업센터 해서 또 좀 재미를 봤죠. 분명히 이 시장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면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무릎 정도는. 그리고 이게 어깨라는 것도 계속 관심 갖고 있으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치고 빠지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거를 또 어떻게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소형 신축 사업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목돈.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건 공부하기도 조금은 어렵고 또 목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용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신축 사업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일반인들이 완벽한 지식이 있고 목돈이 있어도 내 목돈이 이제 10억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20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못해요. 네. 어떻게 20억을. 두려울 것 같아요. 저도 예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행 돈 쓰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또 막히죠. 또 목돈 마련 못해서 또 막히고 또 지식을 쌓으려는 시도조차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대 직장인인데 저랑 만난 건 5년 전이었는데 부동산 완전히 생초짜 제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4년 전부터 이 신축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는데 3억 8천 갖고 시작하셨거든요. 지금 자산이 한 40억 정도 돼요. 순자산이. 순자산이. 네. 그걸로 거의 4년 만에 10배를 늘리셨어요. 자영업도 해오셨고 또 월급쟁이도 해보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네. 리모델링 같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오히려 자산을 좀 더 키울 수 네. 있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보통 이제 노후 대비라고 하면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따박따박. 따박따박. 따박따박 월세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또 되게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50대에 이런 월세 투자 어떻게 네. 보시나요? 좋죠. 이제 은퇴 시점에서는 내 돈을 불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걸 원하지만 현실은 매달 생활비거든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 그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은퇴자들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상품이죠. 그냥 월세 나오는 상품 하면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상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상가 서울 도심에 있는 것들이 투자 수익률이 한 적게는 5%에서 한 8%까지 있었어요.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층 상가 수익률이 3% 넘어가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 붐도 한참 많이 불었잖아요. 지금 서울 도심에서 꼬마 빌딩 알아보시면 3% 넘어가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지금 금리는 4%, 5%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대출이 지렛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꽤 괜찮은 상품이었거든요. 대출도 많이 나오고 금리도 저리였기 때문에 잘하면 한 5년 전만 해도 10%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4% 만들기도 좀 버거워요. 서울에서는. 그러면 뭐 상가, 사무실 종류인 지산, 또 뭐 꼬마 빌딩, 원룸 이런 것들도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텔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은 또 분양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 역시도 이제 단점이 원룸형 오피스텔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이것도 역시 요즘엔 4% 넘어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가격 상승률이 인플레 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잘 찾아보면 오피스텔도 당연히 좋은 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양받아서 하는 것들은 수익률을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월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1층하고 맨 위층이 가격이 좀 싸요. 근데 임대료는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로얄층을 선호하기보다는 수익률만 봐서 1층이나 최상층을 또 고려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1층이랑 이제 탑층 같은 경우는 싸긴 하지만 그러면 추후에 매도할 때 황금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파는 타임이 중간층은 한 2개월 걸린다. 그럼 이거 한 1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분명히 팔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한 방법으로 월세 나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은 참 어려워졌다라는 게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4% 생각하면 내가 10억 갖고 있으면 연 4천만 원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한 300만 원 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은 있어야 3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10억 현금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은퇴자들이 현금으로를 만들어가는 가정들이요. 네.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또 이외에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또 부동산 투자를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뭐 토지 투자를 이제 중장기로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은퇴 시점에 현금 흐름을 토지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투자해서 묶어두는 분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또 제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요즘도 뭐 수익형 호텔이라 그런 거 요즘도 이렇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레지던스, 뭐 수익률 뭐 10% 보장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일단 보장자 들어가면 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고수익률을 일단 의심하자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벌써 다 돈이 났죠. 이렇게 신문에 광고 안 해도 그런 건 이미 다 끝나요. 자기 엄마 주고 자기 동생 주고. 네, 그걸 왜 남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상가. 대체로 상가들이 분양가보다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저의 구매 패턴을 보면 한 80%는 오프라인에서 샀어요. 지금은요, 99%를 스마트폰으로 구입을 합니다. 스마트 쇼핑 포털 딱 누르면 최저가 검색이 바로 찍혀요. 그럼 거기서 바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여기 사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그냥 전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이후로 40, 50대, 60대들의 온라인 구매 사용률이 20, 30대보다 3, 4배 이상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가의 위험이죠. 상가는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상가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업종들이. 결국 상가는 수익률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오히려 지금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가 시장은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항상 발상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 1층 상가는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버텨내시는데 공실이 생기는 뭐 지하 상가나 위에 상가들은
본인이 분양가보다 아마 진짜 막 반 가격 그 이하에 막 나오는 아유. 떨이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아우. 제가 아시는 분은 진짜 반의 가격으로 떨이로 나오는 상가들이 있어요. 특히 지하 상가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2억짜리였는데 한 2, 3천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갖고 있으면 공실이고, 그럼 공실이면 관리비 내야 되죠. 계속 임차인이 안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냥 떨이로 팔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사서 거기다 이제 임차인을 적절하게 넣어서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은 한 2, 3천 투자해서 2배 이상을 바로 수익 실현을 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위기지만 이렇게 또 나오는 물건을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되팔게 되면 이게 또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는 부가가치를 내가 만들지 못하면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다 똑똑해졌어요. 스마트해졌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요즘 또 지역주택 같은 경우도 관심을 있어 하긴 하거든요. 제 주변에 전화를 받고 지주택을 산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지주택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지주택이 끝까지 완료되는 비율이 20%도 채 안 되는 걸로 나왔대. 18%인가? 일단 진행이 돼도 너무 돈이 오랫동안 묶이고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또 많이 하죠. 그리고 완성이 돼도 또 추가 분담금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봤고 얼마 전에 오셨던 분도 지주택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또 했는데 계약금을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여기는 지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계신 데서 바로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여기 주택 조합이 생긴다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주택은 뭐 20%의 확률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대부분은 또 이제 그 20%가 성공을 하니까 네. 왠지 내가 하는 것도 성공을 할 거야라는 이런 또 희망과 기대 때문에 그런 그렇죠. 리스크를 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냥 그런 경우는 네. 접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네. 나을 수 있다. 확률 80%짜리도 많이 있는데요. 뭐 100%짜리도 있고 그쪽을 해야죠. 맞습니다. 투자 방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그 은퇴자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토지 그리고 상가. 분양형 상가 네. 그리고 이제 수익형 호텔, 뭐 분양 호텔 네. 이런 거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역주택 조합 네, 이런 주택. 부분들은 특히 은퇴자분들한테는 좀 피해야 할 그런 네. 부동산 투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지주택 사례 말고 5060 그런 세대분들이 재테크를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셨나요? 있죠. 이제 특히 꼬마 빌딩. 아, 뭐 꼬마 빌딩 붐이 지금도 있지만 엄청나게 책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은퇴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쵸. 직장인들이라면 꼬마 빌딩에 대한 그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꼬마 빌딩 하면 좀 새 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최근까지는 수익률이 3% 넘어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서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꼬마 건물들 예전 건물 보면 합법적인 건물이 별로 없어요. 약간 이제 편법적으로 뭐 확장을 했다든가 용도를 용도대로 안 쓴다든가 이제 불법 건축물이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걸려서 엄청난 이행 강제금을 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다 고쳐서 파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자꾸 돈 들어가니까 파는 거죠. 월세 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거 받는 거 족족 그냥 수리비도 다 들어가고 세금은 나오고 공실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서울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지방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가 건물을 팔려면 꼬마 건물을 팔려면 임차인들이 다 확보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세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월세를 많이 받아야 높아야지만 네. 그 매가도 그렇죠.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월세만 갖고 책정되는 건 아니죠. 위치 가격, 토지 가격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월세가 높으면 가격이 더 올려받아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층 월세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50만 원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제가 건물 준데 여기 임차인으로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0만 원으로 계약서 씁시다. 100만 원이잖아요.
제가 50만 원은 2년치 한 번에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600,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도 2년 동안 일단 목돈을 받으니까 쓸 거 없잖아요. 그 계약서는 그래서 150만 원 쓴 거죠. 주는 건 100만 원이지만 2만객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봤을 때는 사는 사람이 때문에 월세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계약서를 보여주니까. 네. 이제 2년 뒤에 그 사람이 나가요. 그럼 다시 150 하려 했더니 안 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꼬마 건물 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임대 시세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이 건물의 하자, 그러니까 하자는 이제 법률적인 하자가 있죠. 이 건물이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또 불법 합장은 없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또 근데 그 법률적인 하자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죠?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맨 위에 주인이 살고 아래에서 세 주고. 그런데 2, 3층 같은 경우는 그 근생으로 새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쪼개서 원룸으로 만드는 경우 정말 많죠. 그럼 철거비 많이 나가죠. 여기 있는 임차인들 또 명도해야 되니까 명도비 나가죠. 그래서 그때는 방을 쪼개서 월세를 받을 때는 한 400만 원 나왔는데 상가를 내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자도 못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하자, 그다음에 물리적인 하자. 법률적인 하자는 이제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하자는 건물의 자체의 하자. 네. 뭐 누수나. 네, 누수나 뭐 누전이나 뭐 어디 금이 갔다든가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경제적인 거. 월세가 정상적으로 낮아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꼬마 건물 사는 거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데 신축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세 가지를 다 신축은 그냥 건축법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신축이 더 쉽다니까요. 네. 오히려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봤고 또 거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미리 체크할 부분이 많은데 맞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도 없고 처음이다 보니까 특히나 부동산 그 연결해준 중개인분 말만 덜컥 믿고 그걸 이제 큰 돈을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오히려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 그 시세가 네. 어떻게 되는지 그쵸. 꼭 확인하고 법률적 하자 그리고 물리적 하자를 꼭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은퇴 후에 지금 재취업 희망 비율이 80% 이상으로 지금 나더라고요. 네. 그럼 아무래도 그 은퇴 준비를 좀 최대한 좀 빨리 하면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그 수명이 짧잖아요. 어차피 직장인들은 그 수명이 있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전 소득은 안 돼요. 맞아요. 소득도 안 되고 수명도 짧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갑자기 중소기업 과장급 아마 회사 다닐 맛이 안 나실 겁니다. 그게 가장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재취업을 찾고 노리기보다는 평생 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위가 뭐냐면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노인의 나라. 우리나라가 보통 노인이 74세까지 노동을 통해서 생활을 한다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나라예요. 너무 빨리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고 고령화는 해가는데 정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요즘 자식들도 부모 안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그렇게 70이 넘어서도 노동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오셨던 상담하시는 분들이 60대도 있고 70대 분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대리기사를 하고 용달차를 몰고 물론 그런 직업이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직업이지만 상대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이런 데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거를 못 견뎌해요. 재취업을 자꾸 노리기보다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업을 찾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오히려 그 차지 확률도 높고 그걸 그렇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보면 이제 은퇴와 관련된 그런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또 주변에 보면은 회사를 나가도 퇴직을 해도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이런 분들의 그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명백한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은 직장을 나오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인 것 같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걱정은 하지만 특별히 뭐 준비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 따고 그냥 자격증 뭐 10개, 20개인데 그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걱정만 하는 분들이 거의 80%.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결국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은퇴를 3년, 5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는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일을 하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의 인생이 막 홀로 서는데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 우리가 경력을 활용해서 나오면 좋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나가서 뭐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 뭐 영업이 필요하다. 그 직장에 있을 때 그와 관련된 부서로 이동을 해서 요구를 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경력을 쌓으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만약에 나와서 뭐 마케팅 회사를 차리고 싶다. 그럼 내가 그 회사의 마케팅 부서 가면 실무를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연스럽게 인맥이 다 형성되는 거잖아요. 기업에 다니고 팀장이고 부장이어야 나를 만나주지. 명함 없으면 여러분들 밖에서 아무도 안 만나줘요. 명함이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닐 때 인맥을 쌓아 두시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나와서 홀로서기 할 때 필요한 인맥을 그때 쌓는 거예요. 인맥을 그냥 어중떠지 막 넓히지 말고 내가 하려는 분야에 딱 맞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와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인맥들을 만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직장 나와서 뭐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바로 내가 준비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방향이 분명히 서야 되잖아요. 내가 걸어갈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전에는 내가 은퇴해서 무엇을 할지를 분명히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한 대로 한 다음에 직장에서는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하시고 그 나머지 에너지를 그 인생 후반전 준비할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맥을 내가 명함이 있을 때 그런 인맥들을 갖추어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못하는 거죠. 첫 번째 방향성, 내가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3년 전에는 그거를 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인 또 실무적인 준비,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맥들. 그러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인쌤님 같은 경우 네. 예전에 빚이 10억까지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빚 10억에서 현재는 자산을 거의 100억대 자산을 이루셨는데 현재 100억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그때보다 나이도 더 들고 그때보다 기억력도 더 떨어지고 좋아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체력도 더 네, 떨어졌을 그렇죠. 테고. 키도 줄었어요. 이 나이가 드니까 중력 때문에 키도 줄더라고요. 다 드는데 나이 들고 다는 체중도 드는데 주는 건 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남 탓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네. 왜냐면 남 탓을 하면 편해지잖아요. 맞아요. 내 책임 아닌 것 같고. 난 문제 없어. 다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다 면피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 탓을 하는 순간 복귀를 안 해요. 내 잘못에 대해서. 그렇죠. 내 탓이 아니니까 나는 그러면 바뀔 게 없어. 네. 니네가 잘못하면 끝. 근데 제가 삶의 태도를 딱 바꾼 게 뭐냐면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라고 바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복귀를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과정마다 내가 무슨 뭐 부동산을 따진다 그러면 지역을 잘못했다든가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에 대한 것들을 복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쭉 하는 과정에 보시면 내가 잘못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했네? 그럼 이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내가 여기서 뭘 잘못한 거지? 이거 체크 못했구나. 그럼 이제 공부. 내가 여기서 지역 선택을 잘못했네? 지역 공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삶의 태도를 내가 내 탓이오라고 만들게 되면 뭐 인간관계든 재테크든 공부든 어떤 부분이든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탓으로 끝나지 말고 복귀를 해서 내가 잘못한 걸 찾아내고 그걸 개선해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거. 삼성에서 임원을 뽑을 때 보는 게 있어요. 지행용평이라고. 네. 그 마지막 평은 뭐냐면 피드백, 복귀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이걸 꾸준히 개선해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부동산업도 했었는데 중개업을. 그때 제 스승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아직도 서울대 입구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세요. 10년이 넘었는데 월세를 근근히 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보다 좀 나은 위치까지 왔잖아요.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제가 그분이 제 진짜 넘볼 수 없는 스승이었는데 복귀를 안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온. 네. 그 내 탓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찾아내고 개선해 가는 것. 끊임없이. 뭐 많은 걸 바꿀 수는 없죠. 사람이 확 바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1%씩만 바꿉니다. 하루에 1%씩면 그게 복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탓이요. 그다음에 복귀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계속 피드백해서 수정 개선해 가는 거. 저는 이제 제 수로하고 약속이 뭐 강의를 하면 제 똑같은 내용으로 많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먼저 강의했던 것보다 강의하니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제 스스로하고 약속이 있어요. 5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확 달라지는 시간이 거죠. 지나면 아예 다른 교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강의하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런 삶의 태도만 갖춰두면 나이가 들어도 아니면 들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탓이요라는 태도. 그러니까 네. 무언가 어떤 게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되기까지의 그런 단계별로 그 선택에 있어서 네. 잘못된 선택이 있을 그쵸. 수 있다. 네. 그 부분이 어떤 게 잘못됐고 그걸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내가 배워서 채워야 하는지 그쵸.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복귀와 개선과 네.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해 나가면 이게 시간이 또 이제 복리가 돼서 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치월장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네. 멋지세요. 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제 아이들 뭐 교육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거기까지면 끝나면 되는데 네. 여기에 또 이제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면 그런 결혼 자금 그 지원하는 걸로 인해서 네. 오히려 내 노후 준비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나 이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의 은퇴 노후 준비에 가장 걸림돌은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또 취업도 바로 못하니까 재취업 기간, 취업 재수 기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뭐 일부 또 보조락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리지 않고 그냥 기둥뿌리 하나씩 떼준다는 거죠. 큰아들, 작은딸. 아이고야. 근데 그들한테는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50, 60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노력하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회가 많이 없죠. 기회가 별로 없는 나한테 힘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제 2억을 줄 거를 대출 받아서 하라고 하고 그럼 대출 이자 나가잖아요. 그걸 내주는 거예요. 내가 목돈으로 보태줄 게 아니라 네.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그럼 왜냐면 또 좀 더 요새는 싸게.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경우도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자를 내준다. 네. 이게 왜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목돈 2억을 다 줬어요. 제 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2억을 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죠. 네, 진짜. 요거 한 달도 안 갑니다. 그 뒤부터는 당연히 내 거고 더 안 주나 이 생각만 해요. 선뜻 2억을 줬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2억을 빌리면 대출 이자가 한 뭐 4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매달 40만 원 줘요. 그럼 매달 저한테 감사하겠죠. 어른 너무 감사합니다. 매달 이렇게 이자 지원해 주시고 매달 감사해요. 그럼 나는 내 자본 2억으로 40만 원의 그 현금 흐름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거 갖고 내가 다른 투자를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네.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100살까지 산다니까요. 그래서 100살까지 살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죠. 근데 국가도, 자식도 결혼해서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맞아요. 부모님 걱정하지만 마음뿐이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또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얘들은 아직 젊다. 난 늙었다. 일단 내 걸 먼저 챙기면서 이게 또 좋아요. 이제 이런 거죠. 부모가 지금 이제 했는데 부모가 뭐 굉장히 힘들게 살아.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되게 항상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현실은 뭐가 도와줄 수는 없고. 가장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거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거. 그러면 적어도 자식들이 내 걱정 안 하고 자기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목돈 주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런 식으로 야 집 얻어. 이자는 이제 아빠가 다 내준다. 그럼 매달 좋아하죠.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했어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곳간에서 인신이 납니다. 이게 자꾸 주면 목돈을 주면 이제 명절 때 한 번씩만 찾아오다가 매달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고독감이에요. 우리나라 50대 남자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남자는 은퇴하는 시점에 3가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절벽을. 소득 절벽. 그 다음에 인간관계 절벽. 남자의 사회관계는 모든 게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한순간에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서 건강까지 대부분 안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경외과 의사분이 한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오래 사니까 치매를 많이 걸리시잖아요. 치매를 절반으로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여기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 있으면 이 방법을 꼭 쓰시면 좋습니다. 치매를 절반으로 확 줄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루 10분 타인과 대화하기예요. 오. 집에만 있고 고립되어 있는 분들은 하루, 이틀, 한 달 내내 대화를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지속이 되면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달 이자를 주면 애들이 손주 데리고 들어오고 들어가면 그때마다 말을 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화도 올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손주들 보니까 엔돌핀도 돌아서 네, 기분도 좋아지고. 네. 이게 다 서로 좋은 겁니다. 너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나중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